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극비 기술. 2. 무인 항공기에 악몽이 나타났다. 3. 미국도 소유하고 싶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됐다나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락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공망을 파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 매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진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국민으로 인간 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50, 70만 명의 인원을 징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아에서 50만,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촉가상간 불태우는 짓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지 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일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1, 3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 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사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초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 없어진 치장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쪽투모, 성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온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개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1개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회전 미끼의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 미끼의 85.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은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중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용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해버린 스팅어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요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멤페지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멤페지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보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봐야 북한에 비하면 매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마주 오래전부터 6.25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중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맹패지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철벽이라는 표현도 막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맹패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엄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더크는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의 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법, GPS, 디지털 명상 참조, 레이더 명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멤페지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더크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종실의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에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인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 광원 장치가 고출력 충족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만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일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옴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더크는 초단위의 짧은 시간으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더크는 대공 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더크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의 더크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만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의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더크 개발에 성공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더크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에 더크를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더크를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페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 5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더크를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로 러시아군의 수-57을 들 수 있습니다. 수-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지만 아직 단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더크 탑재 전투기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 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수-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더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더크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영역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더크는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애드는 2030년까지 KF-21 탑재형 더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0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더크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 제어 연구 사업, 기만 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럭 3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럭 3과 더크의 동시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하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빈 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 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 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합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 국방비는 466억 달러, 한화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탄약과 차량, 기밀 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창을 수시로 점령당해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 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병력은 사우디에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업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긴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처음 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매체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를 이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의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35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J-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채용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식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베껴놨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의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한 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CJ2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2호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카이는 동일한 사양의 CJ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2호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시험, 외장 분리시험, 포바등각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하중시험과 외장 분리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암램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위성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바등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바등각 즉 동체와 진행 방향 사이에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바등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 랩터와 다양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바등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의 건은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후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개발비 환수에 애쓰는 카이에다 오일머니를 대주고 KF-21의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는 얼마 전 인니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인니의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임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BOII와 천공 II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의 사우디판인 SAF-21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의 일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포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업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 주위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타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 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것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 부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 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 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면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도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3.5세대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서자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2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 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하 식별 장치인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잠방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 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1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형 전차인 상황에서 K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 신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피로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MW 출력의 전기 추진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기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많은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대외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